9월 10일 코스피 1800포인트 돌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장중한때 9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연말 증시 랠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승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 다양한 이슈들로 출렁인 2010년 주식시장. 그 흐름은 어땠을까? 먼저 2월,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남유럽 재정위기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감으로 세계 증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일랜드도 있었고요. 그리스도 있었고, 또 그때 포르투갈, 스페인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위험에 처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해결책이 힘들지 않겠냐 하는 이슈가 일어났기 때문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투매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경기는 한 번 더 더블 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위기인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2008년에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화들짝 놀랄만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3월의 천안함 침몰 사태. 우려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국인 매수로 불식됐지만 4월 중순 골드만삭스 피소라는 대형 사건이 또다시 증시를 출렁이게 한다. 이후 미국 투자은행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5월 들어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국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데, 그리고 6월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간 국내 증시.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로 박스권 돌파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상반기는 일단락된다. 그것이 어떤 제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한국 증시가 선진국에 편입이 못된 것이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나 그런 외환 규제, 그리고 자본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정성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반기에 들어선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하락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중국 또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더블딥에 대한 논란은 점차 가속화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3의 불황 초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재정으로 장기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런 논란 속에 오바마가 꺼내던 히든 카드는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For the long term, I want America to have the best infrastructure in the world. We used to have the best infrastructure in the world. We can have it again. We are going to make it happen. 뿐만 아니라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화정책 수단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은 재점화된다. 다사다난했던 2010 한국 경제. 이제 4분기만 남은 상황. 과연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국내 증시는 2010년을 화려한 랠리로 장식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2014분기를 노려라의 토에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새해가 됐으면 하고 바랐던 2010년 경림년도 이제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분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좀 그저 그런 포트폴리오 수익률 이번 4분기에 어떻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시간 동안 진행될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 오마하까지는 못 다녀왔고요. 여의도의 현인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센터장님과 함께 할 텐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구휘진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증권의 조용준 센터장님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딱딱한 얘기로 들어가기보다요. 2010년 조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회 정도를 여쭤보고 싶은데 9개월여간 우리 코스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연초 1월 1일 하고 대충 한 200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예, 뭐 좀 강했다라고 보세요.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는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좀 더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선취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수급이 특히 외국인 매수와 국내 기관들의 풍부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시장이 3분기 중반 이후에는 예상보다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측 범위 내에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 의외로 강한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옆에 계신 우리 이진우 센터장님께서는요. 네, 금년 주식시장 보면서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 오래된 옛날부터 하는 말, 골골 70인가요, 80인가요? 예. 온 가지는 뭐 잔병 갖고 있으면서도 네.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연초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뭐 작년 말에 두바이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네. 또 해넘기니까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뭐 더블딥 우려 이런 등등의 온갖 악재를 헤치고 이까지 왔다 하는 네. 부분 참 놀랍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연 이렇게 생각보다 좋았던 장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해피한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특히나 역사적으로 늘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던 9월 달에 뭐 전 세계적으로 랠리가 아주 컸고 뭐 10월 달도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을 만들어 왔던 세력들은 아주 뭐 2010년 괜찮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세계 거시경제 그리고 뭐 버냉키 뭐 20이 중요하지가 않죠. 예. 내 종목이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자 또 희비가 걸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통상적으로 뭐 지표 따라가면서 이렇게 전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꼭 주식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는 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시장 전망 기법이 좀 잘 안 맞는 네. 그거보다는 어떤 정책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요. 오늘 또 이진우 센터장님의 강한 입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처음 코멘트였습니다. 최영진 센터장님께서. 저 올해 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좀 가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차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대형주는 오르고 중소형주는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개인들은 슬프고. 개인들 이제 뭐 일반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IT 자동차가 올랐고 나머지는 떨어졌고 또 하반기 들어서는 IT까지 떨어지고 자동차만 오르고 뭐 계속 이런 차별화가 또 석유화학 주식은 오르고 또 뭐 은행주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차별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네.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은 진행될 거라고 보지만 네.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해야 되느냐 네. 이것이 또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역시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방송인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체감을 합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질문 드렸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압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후반부로 프로그램을 계속 함께 하시면 더 그 이면의 얘기까지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0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하지만 아직도 딱히 식지는 않고 있는 이슈들을 한번 잠깐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슈 서너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향후에 달려갈 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드립니다. 네, 바로 이 주제죠. 남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 사실 2010년 장이 열리기 이전서부터, 정확히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시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조금 이 요소 때문에 어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 문제 하면 다들 뭐 그렇게 크게 영향 주겠나 이런 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또 우리 증시의 그 발목을 잡곤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잊을 수 있는가 유럽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구희진 센터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우선 그 지난 7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또 최근에 국채 발행들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표면적인 위기감은 크게 감소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그스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여전히 위기가 부각됐던 지난 5월달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2010년도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이제 불안한 요인이었다면 유럽이 근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1%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위기를 쉽게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예측인데요. 2011년도나 2012년도에도 여전히 유럽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이러한 그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문제나 국채 어떤 만기 도래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단발성 위험은 계속 시장에 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다면 올 연말까지는 크게 뭐 한 500억 유로 내외 정도로 이제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가 만기를 도래하는데요. 2011년 3월에는 한 또 780억 유로 정도가 만기 도래하는 집중이 또 되는 시기가 되고요. 2011년 8월과 9월에도 각각 700억 유로와 670억 유로 정도가 이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단기적인 단발성 악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럽의 어떤 GDP 성장률이 크게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금융정책의 수단이 뭐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이 공동체로 좀 막혀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뎁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금융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0년에도 그랬지만 어찌 보면 2011년도에 부상될 수 있는 가장 좀 그 악재라고 본다면 또 위험 요인이 된다면 여전히 유럽 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픽스 국가, 문제 그 돼지떼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의 만기가 계속 국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조금씩은 시장이 신경을 쓰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진 센터장님께서 조금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뭐 연초에는 아주 뭐 큰일 난 것처럼 나왔었죠. 실제적으로 또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부실 그리고 어떤 국가 부채 문제는 명목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심각합니다. 유로존의 출범, 유로화의 출범에 있어서 모태가 되는 게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인데 거기서는 어쨌거나 GDP의 60%를 넘지 말자 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그러나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다시피 저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국가 부채가요. 그다음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습니다. 어쨌거나 3%는 마이너스 3%를 넘지 말자 이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EU 27개국 거의 모두가 지키지 못하는 형편 이런 상황인데 유럽 재정 위기에 우리 방금 구이진 센터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그래프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에 이르기까지 향후 2010년, 지금 2010년이 문제가 아니고 한 2014년까지 앞으로가 문제란 얘기죠.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될 또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주 하는 얘기죠. 빚은 갚든지 아니면 빌려준 쪽에서 탕감해 주든지 그전에는 끝이 안 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잊을만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 하는 거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저는 늘 의심을 갖는 것이 놀기 좋아하는 남유럽 사람들 이렇게 빚 많아진 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거 작년까지는 몰랐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 2010년 들어서 느닷없이 유럽 위기가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유로화의 어떤 급락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CDS 급등 주가가 흔들린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유럽의 이슈를 갖다가 또 이렇게 시장에 큰 고민거리로 대두시키면서 누가 또 덕을 보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필요하면 또 건드리겠죠. 언뜻 미국 국채 팔기 위해서 유로화 약세를 유도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또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진짜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조영천 센터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소버레인 리스크로까지 이제 확산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요? 뭐 저는 크게 걱정,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쉽게 절대 해결되지 않을 좀 오래 굉장히 괴롭힐 그 세계 경제의 큰 암초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피그스라는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그 재정 수지 적자 폭이 GDP의 10% 정도 전후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구조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이 재정 수지의 가장 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제 경상수지 적자거든요. 근데 유로존 전체로 보면 경상수지가 균형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독일 같은 데는 엄청난 경상도시 흑자가 나는데 독일의 가장 큰 흑자 지역이 남유럽입니다. 네. 그래서 유로를 통일하면서 유로로 단일 경제체제가 되면서 북유럽이 사실은 조금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게 네. 누적적으로 되다 보니까 남유럽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게 세상사라는 게 우리 리만 사태도 그랬지만은 위기라는 것은 남들이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을 때 오는 거지. 이거 굉장히 큰 위기다. 더블딥이 온다. 네. 유럽 위기가 온다.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대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네. 또 더군다나 아까 이준우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누가 해결해야 될지 다 알거든요. 네. 이게 만성적인 경상 흑자를 한쪽은 내고 있고 한쪽은 적자를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유로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시간이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것이 뭐 새삼스러운 위기다 또는 이것이 더 불거질 거다 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문제이긴 하지만 네. 국가 뭐 소버린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네. 그런 좀 큰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알려진 악재가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 솔루션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아무튼 국채 만기 도래할 때마다 헤드라인 정도의 고개를 내밀 정도는 아직까지 유럽발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유럽에 이어서 미국이 안 좋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용어가 익숙도 하실 것 같고 지겨우실 것도 같습니다. 경기 이중 침체를 의미하는 더블딥인데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전체로까지 확산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한때는 팽배했었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은 또 이 더블딥도 9월장 보내면서 많이 좀 극복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한창이었을 때는 글로벌 이 더블딥 위기가 온다 안 온다 말도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석학들의 의견들도 많이 갈렸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인상적이었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2010년 세계 경제 논란의 중심인 더블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의 입을 열게 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폴 크루그먼 교수였다.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30에서 4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더블딥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벤 버네킹 연준 의장은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블딥에 대한 예측은 그 후에도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변주되었다. 이러한 변주 속에는 하반기 더블딥에 대한 비관 문제의 경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며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들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세계 경제는 실업률과 휘청거리는 주택 시장, 디플레이션 우려 등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지만 한편에서는 더블딥은 해소됐다는 주장 또한 강하다. 2010년 4분기만 남겨둔 지금 더블딥이라는 유령은 이제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형체를 드러낼까? 네, 자료화면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더블딥 가능성 그래도 50% 절반은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분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더블딥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2.8% 정도. 2011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좀 둔화되는 한 2.1%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블딥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경제 회복도 좀 상당 시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가 7, 8월 달에 발표된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또 소매 판매 지수, 또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및 모든 지표들이 좀 다소 부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다우존스 등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만큼 그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당분간 좀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률 등 이런 고용 관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소비 부분이 크게 소득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겠고요. 또 주택 관련 부분도 이제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서 또 7월에 부동산 어떤 그 판매 시세가 보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조 효과 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떤 그 수치 해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다소 회복에는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더블 D까지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표가 좀 슬슬 좋아지고 있는 게 그래도 더블 딥 한참 걱정할 때보다 더블 딥이 이제 현실화될 그런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정도로 믿을 만한 지표냐? 그것도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진 센터장님. 네. 예. 그래, 그 더블딥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제 더블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다시 깔아앉는다 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사실상 더블딥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요즘 이제 자주 회자되는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재개 가능성, 뭐 쉽게 말해서 달러 더 찍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모든 어떤 뭐 악재가 아니면 걱정거리가 이제 묻혀서 그냥 시장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말씀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흔들었던 재료 중에 미국의 내구재 수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 실선으로 나타나는 전년 대비 수치라 보더라도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정말 급락하던 모습이 2009년 이후로 또 회복되다가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눌러앉는 모습 이런 것들. 또 하나 이렇게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인데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침체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미국 정부도 많은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했었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뭐 한 8,000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도 주가면서 집을 사게 해서 저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 뭐 이런 등등. 좀 전에 뭐 기저 효과도 언급하셨습니다만 8월달이 전월 대비 굉장히 좀 기존 주택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만 방금 보시다시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감소세는 여전하다 이런 등등인데 그래요. 지금은 어떤 뭐 더블딥 우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은 내성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글로벌리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절대적인 빈곤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벌고 더 가져가느냐, 누가 더 뺏기느냐의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은 한데 내가 좀 더 벌어야겠고 덜 벌었다 하는 거기서 오는 행복과 박탈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지금은 연준을 비롯해서 연준만을 갖다 얘기합니다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피그즈 국가들의 그 국채를 담보로 또 돈 찍어내고 일본은 또 아니겠습니까? 뭐 외환시장 개입해서 엔화 찍어내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 찍어내는 그 양적 완화의 전성시대 이걸로 해서 또 그럭저럭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뭐 더블딥에 대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도 좀 집어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얘기도 하셨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또 아까 처음에 구이진 센터장님은 고용 지표 얘기도 하셨었고요. 이 고용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법안도 많이 만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경기의 그런 순환 사이클을 보면 결국 이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을 피고 그것이 기업들 이익으로 돌아오고 기업 이익이 다시 결국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고용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이제 경제, 그러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정부가 재정 정책을 폈는데 그게 기업 이익으로까지 들어왔죠. 미국 기업 이익이 지금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익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투자로 안 이어지는 거죠. 고용으로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미국 경기가 더블딥 얘기는 종집을 찍겠죠. 근데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3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네. 그래서 근데 뭐 과거 뭐 20년, 30년 이 쭉 추세를 보면 네. 거의 한두 해를 빼놓고는 기업 이익은 투자로 연결되게 되는 게 이제 뭐 대부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 기업 이익은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계속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네. 또 이 신흥국의 경기도 중국을 비롯해서 괜찮기 때문에 수출 부분도 이제 호전돼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 부동산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네. 절대 쉽게 회복되지는 않겠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인데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우려하는 더블 딥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더블딥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쭈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힌트들이 많이 공개됐던 것 같아요. 연준의 그 유동석 공급 의지 때문에라도 아마 더블딥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예. 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는 뭐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진우 센터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달러 찍어내는 문제 얘기 좀 해보죠. 세 번째 주제는 추가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효성을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많이 푸는 것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아까 조영준 센터장님께서는 분명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예. 하지만 돈을 계속 꾸역꾸역 풀면은 언젠가 기업도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요. 근데 빚만 많이 늘게 하고 이것이 과연 고용으로까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의 어떤 시간의 리밋을 걸어놓고 보는 시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 푸는 거 대비 고용 너무 안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지난 9월 달에 오바마 정부가 이제 발표한 추가 경기 부양책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한 3,500억 달러 정도고요. 이 중에 SOC 투자에 한 6년간 한 500억 달러, 그다음에 R&D 부문 세액 공제에 한 10년간 1,000억 달러 내용이고요. 끝으로 설비 투자 부문 및 법인세 감면에 한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이 보시면 일단 SOC 관련 투자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용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설비 투자나 R&D 투자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고용 확대는 좀 금액에 비해서 좀 효과는 좀 다소 미지수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이제 설비 가동률이 90년 이후에 지금 평균 수준에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추가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니즈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좀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의 효과를 좀 노리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해소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어떤 그 추가적인 자금 지원의 효과가 예상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막 깜짝하실 것 같은데 3,500억 달러 풀었는데 그중에 SOC에 투자 한 500억 달러 정도, 한 7분의 1 정도만 일단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예, 전문님. 예, 예. 뭐 아까 뭐 전반적인 말씀 드려서 뭐 예.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통화라는 것이 현금 통화하고 이제 신용 통화, 이 신용 창출로 이루어지는 통화하고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돈을 이제 그냥 시쳇말로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 통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러면서 신용 통화가 창출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디플레 우려가 있고 더블디 우려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돈이 장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용 통화가 창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뭐 자신 있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네.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푸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계속 정부를 믿고 따라와라. 투자를 해도 좋을 것이다. 예, 예. 또 필요하면 금융대출을 받아라. 뭐 이런 신용 창출을 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촉매제 역할이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뭐 금액적인 거나 그러니까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우리가 뒤에 있어. 우리가 돈 많이 찍어줄 테니까 일단 기업 투자 한번 해보지.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뭐 마지막에 또 얘기하시니만큼 우리 증시하고 조금 연결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하고요? 예, 돈 푸는 거하고. 예. 돈 풀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고요. 네.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원자재 값 오르고 짜장면 값 오르고 심지어 배추 무값도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 오르는 게 부동산 값만 안 오르죠.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챘다는 얘기죠. 저기서 뭔가 큰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고 수십 년간. 네. 저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 하는 얘기죠. DTI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어떤 정책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양적 완화, 돈 찍어내는 거의 효과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는 달러값 빼고는 지금 다 오르는 시절입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공급량이 많아지는 달러 값은 떨어지는데 이 그림 뭐 저는 리포트에서 자주 보여드립니다만 몇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본원통화 추이입니다. 네. 보면은 이런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입니다. 우리가 뭐 전대미문의 위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위기의 강도나 어떤 고통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살만하거든요. 예. 이 돈 찍어내는 거는 보십시오. 거의 뭐 한 8천억 달러, 리만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8천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네. 2조 2천억까지 수준까지 갔다 왔는데 에게 찍어낸 돈이 저거밖에 안 돼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그림도 보시면은 미국 은행들의 초과 지불 준비금입니다. 네. 거의 뭐 찍어낸 돈은 은행들이 이게 기업에 대한 가계에 대한 대출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중앙은행이 금고에 그냥 네네.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0.25%의 이자는 받습니다. 원금 네. 떼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찬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가면 뭐 이런 그림이 한 수백 개가 있는데 네. M1 우리가 가장 그래도 현금처럼 그 유동성이 큰 네. 통화량으로 보고 유동성 지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게 1조 8천억 달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2조 달러 내외였죠. 본원 통화가. 네.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종이 돈이 2조 달러인데 그 본원 통화 규모에도 못 미치는 M1이라는 얘기는 돈들이 어딘가 많이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 4, 5천억 정도. 예. 예. 자, 그러니 은행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신용 창출 기능. 네. 그죠? 지불 준비금만큼만 아니면 대출 나오고 거기에 다시 예금 들어서 또 대출 나오고 해서 네. 우리가 찍어냈던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어떤 유동성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돈은 아무리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보는데 문제는 최근의 랠리는 기존에 찍어낸 돈만 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고 네. 움츠러들었다가 한번 움직여 볼만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른바 투자 심리 회복이죠. 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달러 외에는 전부 한번 달러 들면 돈 되겠다 하는 시절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저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걱정입니다. 자, 이제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는 금리 갖고 경제를 조절했거든요. 네. 자,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손댈 수도 없는 제로금리 시절이다 보니까 네. 버냉키 의장은 헬리콥터 밴 2002년부터 얻었던 별명인데 명불허전이네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오랜 고민은 있었던 것 같고 네. 연구는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찍어낸 돈 나중에 이 돈이 돌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수순은 겁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처할 보관까지 있는지 아니면 뭐 내 임기까지야 별일이 있겠나? 네. 내 죽기 전에 별일이 있겠나? 이 생각으로 가는지. 헬리콥터 밑에 돗자리 깔아야죠.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두고 하는데 이 얘기는 하다가 늘 끝에 가면은 답 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 뭐 언젠가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뭐 신데렐라의 12시는 오겠지만 네. 파티 아직 안 끝났으니까 파티 그냥 같이 즐기자. 뭐 지금은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 양적 통화 완화 정책의 어떤 후유증. 이 얘기는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좀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을 언론에서부터 이렇게 피하고 있고 네. 그런 정책 당국자들은 이렇게 언급을 회피하고 그런 상황. 그러면서 시장은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랠리와 이 파티에서 소외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헬리콥터 밑에 있으니까 돈 뿌려지는 거라도 일단 받고, 예, 나중에 뭐 그 문제는 또 좀 얘기를 해봐야 또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 랠리까지도 연결을 좀 시켜주셨고요. 우리 증시도 그 파티 중에 즐기는 멤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돈 푸는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공화당의 지지표가 얻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란 대전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도 싶은데요. 그야말로 이 돈 풀겠다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게 쇼로 끝나는 정치적 그냥 어떤 말하기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거든요. 예, 일단 상원의 슈퍼 60석이 현재 무너진 상황에서는 네. 이제 공화당의 당론으로 만약에 반대할 경우에는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의회 통과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얻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의지를 분명히 좀 천명을 했고요. 네. 또 채권 재매입에 나설 것을 시사한 만큼 금융 부분의 이제 확장 정책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바마 정부의 이제 법안이 단기적인 금융 부분의 확장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육성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는 11월 선거 이후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11월 중간 선거 때는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서 있고 오히려 그 끝나고 나서 이 이슈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좀 다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진희 센터장님 뭔가 심각한 표정이십니다. 뭐 11월 2일까지 11월 2일 중간 선거 그리고 11월 11일과 12일에 우리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죠. 네.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10월 한 달도 장 좋을 것이다. 그것이 1차적으로 떠오른 감인데요. 네. 왜 그때까지는 장을 갖다가 잘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정책 당국들이 네. 주요국들이. 지금 진짜 연준이나 이 버랭키 의장은 그야말로 바둑에 비유하면 꽃놀이패입니다. 지표 나쁘면은 그야말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사를 달았죠. 예. 필요하다면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돈 더 찍어내겠다 했으니 지표 나쁘면은 이제 돈 더 찍어내겠다 해서 오르고요. 네. 지표 좋아지고 하면은 지표 좋으니 주가 오르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흐름에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죠. 네. 저는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왜 어릴 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앞부분에 정치가 나오는가 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모든 걸 그 뒤에 나오는 그 분야 부문들을 갖다 지배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 똑같다고 본다면은 지금 중국에 선거 앞둔 그 사람들 보세요. 미국에 네. 중국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어떤 고용 부진 이런 게 전부 중국 때문인 것처럼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도 무슨 중국이 위안화 때문인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 같지 않은 거 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글로벌리 통한다는 것이죠. 네. 아마 11월까지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현재로서는 버냉키라고 하는 든든한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네. 나쁘면 또 찍을게, 뭐 윤정기 돌릴게 하는 그거 이것만한 현재로서는 어떤 그 든든한 우구는 없는 상황. 장 연말까지 나쁘지 않다 하는 차원인데 문제는 이제 11월 이후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그때가 어떤 정치적으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중간 선거가 글로벌 증시 전체 전반적으로 어떤 돈을 풀어주는 효과, 그리고 우리도 거기 기대서 갈 수 있는 효과, 오히려 한 12월 전쯤 되면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정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 과연 어떤 판세가 펼쳐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그런 여운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달러 푸는 것이 결국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자국통화 가치 절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더러 지금 위안화 절상을 더 하라고 지금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하루에 1조 원대 돈을 풀면서 엔고 방어를 해봤지만 썩 결과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 중, 일 간의 환율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진우 센터장님, 네네. 전쟁 나면은 승자 패자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떨 예. 때는 뭐 상처뿐인 영광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지금 이 환율 전쟁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흐름은 중국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 잠깐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이제 BOJ의 개입도 6년 6개월 만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10년에 걸친 플라자 합의 이 부분 여기서 한 240엔대의 달러 환율이 80엔까지 옵니다. 우리 환율로 비유하면 1,500원 환율이
5변까지 왔으니까. 네. 우리가 과연 그런 시절을 겪었으면 견뎌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일본은 견뎌냈습니다만 그 효과는 아마 달러 표시 일본 국민들의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네. 반면 이제 어떤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BOJ의 지난 2004년까지의 개입, 이때 한 35조엔 풀었던 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unsterilized intervention, 그 당시 회자됐던 용어들인데 이렇게 네. 달러 개입 통해서 풀려나간 엔화를 다시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돈은 시장에 굴러다녔고요. 이것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배경이 되면서 그 당시 또 자산버블 형성에 또 일조를 했었다는 겁니다. 네네. 자, 이번에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그 개입을 통해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조엔 정도 그날 하루 풀었다 하는 얘기인데 어디까지 이제 찍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처럼 다시 흡수하지 않는 그런 돈이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한번 또 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플라자 합의 때 85년대만 하더라도 G5가 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미국 말을 고분고분 듣던 시절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중국까지 이런 G2에서 오히려 G2까지 격상된 그 중국이 네.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준다 하는 거. 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환율이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한 20, 30년 전에는 어떤 합의, 국가 간의 합의 이런 것이 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자주 우리가 접하는 표현 중에 걸린 궁핍하죠. 네. 내 살기 위해서 네가 좀 고통받아라 하는 얘기인데 이전 투구고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 미국이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미국이 달러를 다시 강으로 돌려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그것 또한 아주 여반장입니다. 손쉽게 또 달러를 강세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위치요. 그것이 달러를 하는 거. 네. 그거는 인식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또 지금 이렇게 약달러로 가고 있지만 갑자기 강달러로 전환이 됐을 때 또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운을 남겨주고 계시는 이진우 센터장님. 뭔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뒤에 뭔가 이만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조영준 센터장님은 엔화 얘기도 조금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18일인가요?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환율 전쟁이라는 용어가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뭐 각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언제 할 거냐, 어쨌든 달러와 금값이 일단 1,300달러를 넘어선 것처럼 금값이 나타내주는 의미는 달러가 금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약세가 된 거죠. 네. 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다른 화폐들은 금값이 유지됐다고 하면은 다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달러 기준 금값이 올랐다는 거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또 미국의 그런 이제 화폐 시스템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위엔화나 엔화나 이런 강세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진우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의 그리고 역학 간의 관계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길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화나 위엔화나 엔화나 이 강세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의 문제인데 엔화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강세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글로벌리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엔화, 위안화 또 우리 원화까지 절상 안 될 수가 없겠다. 하지만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 주는가에 따라서 또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엔화는 방어해봤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었는데 엔고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역시 동의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게 된 어떤 배경을 좀 먼저 파악을 해보면요. 네. 물론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과잉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유로화와 달러의 공급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이 수급을 악화시키면서 이제 유로화와 달러 약세를 불러왔고, 이에 따라서 엔화 등의 상대적으로 대체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떤 외환 보유고를 이용한
특히 국채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네. 미국채를 단기적으로 팔고 일본채를 매입하면서 어떤 엔화 강세가 좀 더 네. 강하게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단기채 위주의 매입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중장기채는 일본에 대해서도 매도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본 국채의 매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요인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본의 그 높은 부채 비율이나 예상되는 낮은 성장률 등 일본의 경제 펀드멘탈을 감안해서 본다면 자율변동 환율 체제에서 감안해서 보면 엔화의 가치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2011년 상반기 좀 후반에 가게 되면 좀 이러한 엔화의 초강세 현상은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의 어떤 펀더멘털 별로 안 좋다. 나라빚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뭐 미국 조금 의식해가지고, 예, 외환 보유고 다변화한다라고 하면서 일본 국채 좀 매입하고 있는데, 그 국채 사주는 것이 단기 국채여서 엔화가 굳이 이렇게 강세로만 간다 이렇게 믿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얘기를 좀 끝으로 해보고 싶고요. 원화하고 또 맞물리는 것이 우리 또 증시고 그 뒤에는 또 외국인들 수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엮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하고 일부를 좀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예, 이진희 센터장님 뭐 포문 좀 열어주시죠. 예. 네. 뭐 10월 전망 제목을 갖다 환율 전망 제목을 돌고 돌아 또 결국 또 1140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월간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우리 환율 700원대, 800원대 저 때는 너무 우리가 원화가 고평가되었던 시절이 분명합니다. 그냥 뭐 화초 속에 온실 속의 화초였다고 할 수 있는데 97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 이제 아주 험한 꼴 많이 보는데요. 아시아 외환위기 오면서 2000원 갔죠? 네. 저건 또 좀 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2000년에 1100원 깨자고 하다가 한번 쇼스퀴즈 장세, 그리고 2002년부터의 글로벌 달러 약세. 네. 자, 그리고 나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저렇게 1140원 레벨에서, 선이 1140원에서부터, 개입이 있다가, 저 개입이 이제 무너지면서 900원까지 갔고, 네. 우리가 저때 2007년 900원 깨진다고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들이 추가 하락 배팅이었습니까? 그러다가 네. 미국발 위기 맞으면서 또 16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지난 10년의 평균 환율이 지금 한 1132원 정도. 네. 러플리 한 1140원.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경제수석이시죠. 그 당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셨던 최준경 국제금융국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개입을 단행했다는 차원에서 네. 최준경 라인, 뭐 최준경 환율 이럽니다만 참 숙명적인 환율입니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네. 지금 같은 이렇게 달러 약세 시기 그리고 증시가 각오하는 이런 흐름에서 무역수지 좋고 해서 조금 밀릴 수는 있겠다 하는 네. 차원이고 그러나 이제 당국의 개입도 이어질 것이다. 이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재밌는 거는 장이 워낙 좋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 정도 환율 하락이면은 수출주가 걱정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 환율 때문에 주식 못 간다 소리는 또 안 나와요. 네. 이 또 재밌는 현상이죠. 네. 이제 뭐 상대적인 어떤 절상 속도 이런 것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 그런 차원이고 얼추 좀 1100 아래를 갖다가 내년까지 많이 봅니다만 전망기관들도 그렇게 멀리까지는 못 본다는 얘기는 네. 글쎄요 딱 수급 논리나 전망 기법으로만 따지자면 이게 세 자릿수도 금방 갈 수도 있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롱뷰가 강한 쪽으로 이렇게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분들이 왜 1100 내지 뭐 1080 정도밖에 못 볼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뭔가 좀 찝찝하구나 하는 생각은 그런 어떤 전망 시장 컨센서스 좀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일본도 이미 환시 개입을 했고요. 중국도 아닌 척 하고 있지만 뒤에서 만지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마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인가 보면은 G20 정상회의가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 뭐 당국 개입 아까 뭐 변수로 얘기를 하셨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이요. 대놓고 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엔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세계 경기를 감안해 보면 이제 중국 블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흐름은 뭐 기조적으로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급격한 원화 강세는 조금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1일 G20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초까지는 일단 관망한다고 본다면 좀 워낙 강세가 당분간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재정 위기 문제에서부터 환율 전쟁까지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2010년을 뒤돌아봤으니까 이제 남은 4분기 얘기도 해봐야겠죠. 잠시 후 2부에 이어집니다. 계신 세 분의 센터장님 2부 또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이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